분들은 이렇게 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암에 대한 극복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크게 5가지입니다. 대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고 무슨 일을 하는 장기인가 사람 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장암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좀 전에 우리 유문원 교수께서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몇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트렌드가. 그래서 위암은 줄고 있는데 반해서 대장암은 정말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늘고 있고 어떻길래 그렇게 왜 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럼 대장암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람 몸의 대장은 어디에 위치하는가라는 부분을 보시면, 사람 몸에 이렇게 그림인데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길게 있는, 여기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항문으로 해서 변이 나가는 구조인데, 이 전체를 저희가 다 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장 중에서 요거 곧게 있는 요 부분을 직장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대장은 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다 그러면 요 부위에 생기는 결장암과 그다음에 요 곧게 있는 요 직장에 생기는 직장암, 결장암과 직장암 두 군데를 모두 합쳐서 대장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장의 기능은 사실은 소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고 식도를 지나고 위에서 다 쪼갠 다음에 소장에서는 중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럼 대장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장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설령 다 잘라버린다, 어떤 병변이 있어서 대장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장에서 흡수하는 거는 물 일부하고, 그러니까 대장이 없으면 설사를 쭉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물의 일부하고 염분의 일부를 흡수하는 정도고요. 하지만 대장의 가장 큰 기능은 변을 저장해 놨다가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조절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상당히 내 삶의 질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암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영양분의 흡수 장애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배변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대장의 길이는 본인의 키 정도 됩니다. 이걸 쭉 늘려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 있는 대장에서 만약에 수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대장의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항문에 가까운 암일수록 그렇습니다. 항문에 가까운 암일수록 변을 담아두는 기능을 하고 변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변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변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변하지 못하고 옆으로 인공항문을 만드는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장암에 대한 현 주소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심심하면 신문 지상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도 여기 보시면 뭐 사진만 봐도 이렇게 알만한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는 그 음악의 여왕이라고 했던 오드리 헵번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탤런트나 운동선수분들 이런 분들이 대장암으로 앓으시고 극복했다 해서 완치되신 분도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좀 지나가다 하면 갑자기 누가 대장암이었댄다. 또 심심치 않게 누가 또 대장암이었댄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남자가 보통 평균 수명이 한 80세 가까이 되는데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립니다. 꼭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 암에 걸립니다. 여자는 85세 중에 4세인데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치면 성인 남성 여성 중에 8명 중에 3명, 4명 중에 2명이 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하고 올 때 학생들이나 우리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내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처가 부모님이 또 계십니다. 장인 장모 계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 여기서 네 분의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분 중에 무조건 한 분은 암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는 우리 간호사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너희들 부모님 중에 결혼하신 분은 친정 부모님이든 또는 여자분이라면 시부모님이든 네 분 중에 한 분은 암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 검진을 무조건 해드려야 된다. 아직까지 안 해드렸다면 무조건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4명 중에 1명 이상이 8명 중에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 중에 뭐 거의 최소한 1명 이상은 암이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매년 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기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요 선이 대장암의 선입니다. 근데 99년서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암이 이렇게 대장암이 늘어나는 듯 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뚝 꺾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더 뭐야? 이러실 텐데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이건 갑상선암인데요. 요건 논외로 하고 저희는 요걸 한번 봐봅시다. 대장암이 쭉 늘어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장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전 국민의 암 발생률이 3년 연속 감소한다. 야, 우리나라는 이제 대장암, 이제 대장암은 선진국 암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다 이제 암 환자가 막 늘어나다가 이제 대장암은 이제 꺾였어. 이제 제대로 잡혔어. 국가검진 성공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 밑에 가만히 표를 보면요.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2000년도의 인구를 표준 인구로 사용해서 매년 조사합니다. 자, 이거는 국가 간에 또는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우리나라보다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어떤 미개한 나라는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낮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나라가 또는 모든 지역이 나이가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암이 어디가 더 많이 발생하고 어디가 적게 발생하고 하는 그러한 통계 기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신문지상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2000년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여기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고령 인구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이 7%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7%면 전 세계의 평균이 7%입니다. 전 세계에 평균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고령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2000년 넘어갈 때 저희가 벌써 뭐 15%, 20% 넘어가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24%, 심지어 2050년에는 43%, 2명 중에 1명이 65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저렇게 빠릅니다. 그러면 왜 대장암이 문제가 되느냐? 대장암은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장암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 암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해서 젊은 사람들, 유전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대장암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대장암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오래 썼던 장기에서 말썽이 나는 건데 실제 보시면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10년간 무려 300% 이상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장암은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암은 결국은 대장암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통계로도 나오는데 아까 같은 그런 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년 동안 환자가 몇 명 발생하느냐 이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에 통계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10,000명이 생겼습니다. 10,000명. 딱 요때 2000년에. 아까 이게 요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1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10,000명이 대장암이었는데 10년 동안 쭉 늘어나서는
2만 명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딱 2배가 됐죠. 100%. 요 정도에서. 그래서 원래 한 2012년도 지나서 이렇게 꺾이는 줄 알았었는데요. 2013년에 2만 3천 명, 2만 4천 명, 2015년에 2만 6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낸 통계는 여기까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그리고 추정하기를 아마 2016년도에는 3만 7천 명쯤 생길 거야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모든 암을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통계입니다. 제가 아까 위암이 제일 많은 암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화기 암 중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갑상선을 제외하고 두 번째,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여기 있습니다. 위암은 3만 7천 명이 생겼는데 작년입니다. 2018년. 대장암은 4만 2천 명이 생겨서 소화기 암 중에 1등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2015년에 2만 6천 명이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로 발표가 된 암이고요. 공식 발표된 암이고 2016년에 3만 7천 명쯤 생길 거야 라고 추정을 했는데 실제 201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 우리나라에서 보고한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만 2천 명이 생겼습니다. 한 20년도 안 돼서 벌써 4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든 암의 발생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이 암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야. 왜냐하면 그런 예측이 있어야 국가에서 그런 암에 대한 대비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에 현재 우리나라의 암의 발생 빈도를 통계를 놓고 2040년에 12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를 WHO의 공식 기관에서 추정을 해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7만 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6만 9,229명이 생길 걸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2000년에 10,000명에서 시작해서 2010년에 2만 명이 돌파하더니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2배가 또 뛰어서 4만 명이 넘더니 앞으로는 7만 명까지 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저희는 이 수치를 보면서 이 예측이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근데 여기까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2018년까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정도로 이렇게 대장암이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장암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대장암이 왜 발생하는가? 한번 보시면 우선 대장암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입니다. 안쪽에 안쪽에 점막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암은 결국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중에 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서 대장 안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용종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커지면서 암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무섭지 않은 정도 이렇게 작은 용종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암이 왜 발생하는가? 대장암과 연관되어 있는 인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모든 암에 대해서 원인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다. 모든 암에, 역시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도 원인은 아마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흡연, 두 번째로 높죠. 이제 만성 감염은 요건 아마 간암이라든가 다른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고 소화기 계통의 암은 음식을 내가 뭘 먹느냐? 술은 여기 있습니다. 술은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과음하시는 게 문제가 되지 조금씩 드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음식과 흡연은 절대적인 거의 3분의 1씩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모든 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암에 대한 뭔가 다른 예방 조치를 한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딴 사람이 피우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간접 흡연 똑같습니다. 내가 밖에서 피우고 집에 들어가면 되겠지. 담배 연기 온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내가 담배 피우는 거 하나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피워도 나는 안 피워도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음식은 너무나 종류가 많고 뭘 먹어야 좋고 뭘 안 먹어야 안 좋고 매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이것만 찾아서 먹습니까? 이게 좋다 알려졌다고 해서 그것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담배는 안 피면 됩니다. 그냥 혹시라도 이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그냥 오늘 바로 라이터, 담배 다 버려버리고 하시고요. 집안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피는 사람이 있다면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세요. 저는 제 주변에 모든 사람 담배 다 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싫으니까요. 담배 냄새 맡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누가 담배 피고 하면 옆에 지나가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저는 삥 돌아갑니다. 아니면 도망쳐서 막 뛰어가서 가든지. 피해 다녀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발암물질을 막 내뿜고 있는데 그걸 피해 다녀야죠. 그래서 흡연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음식에 대한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장암을 높이는 음식은 동물성 지방, 술, 당분 이런 것들은 좀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을 거고 대장암을 낮추는 거는 신선한 야채, 과일, 비타민 이런 것들이겠죠. 이건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대장암 많이 걸립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육류 섭취와 대장암 발생률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쭉 올라갑니다. 대장암의 발생률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에 딱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이 정도 고기를 먹습니다. 하루에 약 한 800칼로리 정도를 육류로 섭취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평균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육류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는 1년에 한 사람이 한 5kg쯤 먹었답니다. 고기를. 근데 2016년도에는 한 50kg쯤 먹는답니다. 1년에 한 10배 정도, 이 사이 동안 10배가 늘었죠.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내가 한 50kg쯤 먹나? 한 근이 200g 정도니까 200g, 매일같이 200g씩 먹으면 60kg 먹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매일매일 고기를 200g씩은 먹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육류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OECD 국가에서 한국은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기 더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이겠죠. 1인당 80kg, 90kg씩 먹습니다. 1년에. 근데 문제는 미국 사람은 90kg를 먹고 우리는 한 50kg쯤 먹는데요. 1년에. 야채가 우리가 무려 그들보다 6배 이상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 야채를 많이 먹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이 김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섭취 방법이 미국은 서구죠. 서구는 구운 야채도 구워 먹고 튀겨서 먹고 직화로 이렇게 해서 먹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로 먹고 굽고 찌고 국에 넣어서 먹습니다. 만약에 고기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2배 가까이 더 많이 먹는 이 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하나만 갖고 이거를 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기를 이 정도 하루에 먹는데 하루에 한 100g쯤 먹는 것 같습니다. 한 110g, 120g 정도. 근데 무려 그거의 5배 가까이를 채소와 과일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식품구지 일일 섭취량을 분석해 봤더니 절대 우리나라가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많이는 예전보다 많이 먹습니다. 잘 살게 됐고 그러니까 고기 섭취량이 늘어났지만 실제 야채, 과일을 워낙 많이 먹고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꼭 불에 굽거나 직화로 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 때문에 과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럼 매일매일 나는 신선한 야채, 과일만 잔뜩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할 것인가? 이게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장암의 발생도가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야채만, 식이섬유만 계속 먹었는데 오히려 대장암의 발생률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적절한 적당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야채만 먹는다. 그러니 난 대장암에 안 걸릴 거야. 그럼 스님들은 아무도 대장암에 안 걸리게 해요. 저희 환자분 중에 스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고기 안 드십니다. 야채만 먹었다 그러는데 나는 고기도 하나도 안 먹었는데 라고 오세요. 그러니까 꼭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는 바로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분명히 영향은 있지만 우리가 몸에 나쁜 음식만 찾아 드시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려고 그러고 유기농 드시려고 그러고 탄 음식 보면 버리고 되도록이면 나한테 신선한 거 먹으려고 내 몸에 좋은 걸 드시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음식만으로는 모든 암을 예방하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도 담배를 끊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장암의 진행이 아까 처음에 정상에서 이렇게 조그만 선종에서 점점점 커져서 암이 된다.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작을 때는 0기, 점점 커지면서 1기, 2기, 3기, 다른 데로 번지면 4기, 점점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치료도 복잡해지고 예후도 조금씩 나빠집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럼 이러한 대장암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대장암에 이제 대한 증상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없으셨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배가 아프다. 오늘은 설사가 나오고 내일은 변비가 되고 뭐가 좀 만져지고 피도 좀 비치고 이러면은 혹시 내가 대장암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거의 맞지 않습니다. 피난 거의 95% 이상은 그냥 치질이고요. 그냥 조금 찢어져서 피난 겁니다. 피나니까 대장암, 물론 대장암이 진행하면 피가 납니다. 근데 피난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 다 검사해 봤더니 95%는 그냥 치질입니다. 오른쪽 대장에 암이 있느냐, 왼쪽 대장에 암이 있느냐, 직장에 암이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우연히 그냥 검진하러 갔더니 대장암이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더 많고 증상이 있어서 특히 그 암과 연관된 증상이라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병원에 오셨을 때 저 의사들이 하는 진단을 위한 검사들의 목록입니다. 이 많은 검사들을 다 합니다. 하루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2, 3일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흔한 첫 번째 검사는 만져보는 겁니다. 직장은 우리가 입안에 뭐가 있으면 입에 손 넣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처럼 직장암은 항문에다 손 넣어서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문 쪽에 손 넣어서 만져집니다. 이게 덩어리가 있는지 그런 걸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해서 변에 피가 나오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건 국가검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변 검사 있는데 피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이상소견이 나오면 내시경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정확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피가 좀 비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는 암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그냥 치질인데 정확도는 너무 낮지만 그래도 워낙 싸고요. 간단하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하는 선별검사로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잘못 알려진 거에 피검사로 암을 진단한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대장암일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암태아성 항원이라는 검사인데 CEA라는 검사인데 이거 수치가 높으면 암이다. 이렇게 일부 의원에서 그렇게 선전하면서 피검사 하나로 모든 암을 진단하겠다. 이렇게 선전하는 경우들도 정말 과대 광고인데 이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추적 검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수치가 낮다가 계속 낮게 유지되다가 재발하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고 몇 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 검사할 때 그럴 때 유용한 것이고 사실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이 대장 안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벗어난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CT를 찍을 수도 있고 또 폐도 CT를 찍어서 이렇게 암이 전이된 것도 발견될 수 있고요.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대장 조영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대장의 영상을 얻어서 검사를 합니다. 제일 확실하게 보는 진단은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내시경을 해서 좀 짧은 내시경도 있고 긴 내시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이렇게
요게 일반적인 내시경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혹을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낼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작을 때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띄어버리는, 아까 위내시경을 해서 조기 위암을 찾아내는 것처럼 대장암도 대장 내시경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시경한 거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요즘은 CT를 찍어서 이렇게 마치 내시경을 한 것처럼 가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PET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전신을 한 번에 검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하게 선택해서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수술인데요. 이렇게 길이가 본인 키 정도 되는 한 1.5m 정도 되는 긴 파이프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중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양쪽 끝을 이을 수 있으면 잇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이쪽을 자르고 이쪽에 있으면 좀 더 자르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르고 양쪽 끝을 다 이어드리는 겁니다. 또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자르고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문제는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인 경우는 조금 얘기가 또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항문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항문을 막아버려야 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인공항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외과 의사들은 이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싫어하시지만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인공항문을 안 만들 것인가 해서 다양한 수술 기구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문을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항문에 가까운 경우는 아예 항문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꼬매서 항문을 살릴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을 때는 항문을 벌리고 들어가서 그것만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고요. 이러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병변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는 수술 장면입니다. 이렇게 배 안에다가 배를 크게 개복하지 않고 몇 개 이런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모니터로 보면서 암병변을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실제 개복 수술이 이렇게 큰 흉터가 남는다면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구멍 몇 개를 뚫는 거니까 흉터가 상당히 작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신 게 요즘 로봇 수술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과연 뭐냐? 이 수술자는 이런 기구에 앉아서 수술을 하고요. 이 기구와 이 기구가 서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요 핸들을 조작하면 여기에 있는 로봇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암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로봇 수술입니다. 실제 이게 로봇 수술하는 과정이고 여기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이게 로봇 팔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닐로 싸놨느냐? 좀 소독을 해야 되니까요. 깨끗하게. 소독된 비닐입니다. 그럼 수술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요런 콘솔이라고 하는데 딱 앉아서 여기 3D로 3차원으로 보이는 한 10배 이상 확대되는 모니터를 여기다 머리를 딱 대면 확대된 시야가 보입니다. 그 시야를 통해서 여기서 조절을 하면 이 로봇팔이 원격으로 조종이 되면서 암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수술 외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렇게 암덩어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쪼그러뜨리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술할 때도 훨씬 더 쉽고 혹이 작으니까요. 치료 성적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정말 항암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가 발달함으로써 생존 기간을 쭉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병원에서는 치료가 힘든 아주 중증 대장암인 경우에는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많은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병에 대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이러한 것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가? 우리나라는 대장암 5년 생존율의 세계 선두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치료받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서 치료받겠다. 그건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 완치율은 70%였고요. 2014년에 76%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장암에 대한 치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우리나라의 대장암의 발생 빈도는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다양하고 시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두장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선종 단계를 거쳐서 암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다. 그리고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 다학제 치료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